경제를 알아야 세상이 읽힙니다. 투자를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 KBS 1라디오 경제쇼. 아, 4시 19분입니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 하락세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비관론자들은 이 가격의 추가 하락을 전망하고 있던데요. 여기에다가 국내 빗싸움의 코인 오지급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여당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은 거래소보다 은행권 주도로 해야 한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던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권혁준 순천향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만 해도 가상자산 비트코인 가격이 좋지 않더라고요. 네, 네. 지금도 뭐 약간 66,800달러.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태에서는. 네, 그래요. 그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해 10월인가요? 그때 이제 12만 6천 달러였었나요? 맞습니다. 우리 돈으로 당시 1억 8천만 원까지 맞습니다. 올랐었는데 지금 6만 6천, 그러니까 6만 달러 후반에서 7만 선 아슬아슬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맞습니다. 돈으로 이제 1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의 반토막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렇게 폭락한 이유를 지금 어떻게 분석해 주시겠어요? 우선 지난 5일간 그 7만 달러 선이 무너진 건 시장의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진 결과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레버리지 포지션 대규모 청산. 그러니까 각 투자 회사였든 자산 투자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레버리지 포지션이라 해서 소위 말해서 그 파생에 대한 부분들인데 거기서 청산이 일어났기 때문이고요. 네, 네. 그 아시다시피 뭐 선물이나 옵션 같은 경우도 청산에 대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이제 좀 몰렸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기관 투자가들이 이익 실현을 시작한 것도 사실입니다. 기관에서. 네. 네, 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블랙록이라든지 여러 맞아요. 자산 운용사들이 네. 비트코인이나 여러 가상자산을 오래전부터 투자를 했었고 네. 거기에 대한 이익 실현 매도 요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정학적 긴장. 뭐 물론 전쟁은 계속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 어느 전쟁은 이제 클로즈 닫아지나 이런 생각을 하겠는데 여러 가지 불신은 아직까지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정학적인 그 긴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AI 테크 주식 약세 여파가 네. 결국 비트코인 즉 디지털 금이라는 이런 화폐에 들어간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AI 주식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뭐 이 얘기는 잘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준 위원장 워시 네. 이분이 제일 이분에 나오는 말들 그래서 불확실성 네. 이것들이 투자 심리를 급격히 냉각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맞습니다. 일어나서 이렇게 거의 폭락에 가까운 그런 폭락이죠, 뭐. 예, 이렇게 맞습니다. 폭락했는데. 흔히 이제 비트코인 4년 주기론 많이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뭐 맞습니다. 깨졌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건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뭐 반감기 뭐 여러 가지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주기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주기가 이제 깨졌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이유가 네. 기관 투자가들이 투자를 시작했고 네. 그 비트코인에 대한 공급 충격이 과거만큼 강하지 않고 거시 경제가 오히려 영향을 주는 큰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반감기 아니면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여러 특성의 그 주기론이 네. 영향을 점점 받지 않고 오히려 시장 경제인 지금 거시 경제가 더 큰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과거 반감기 이후의 랠리를 보면 여전히 유효한 패턴으로 보이지만 네. ETF 유입처럼 새로운 요인이 이러한 주기를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반감기가 오면 사람들이 먼저 시장에다가 비트코인을 내놓는다든지 네. 아니면 청산을 하게 되는데 요 가격이 떨어질 때 기관의 ETF라든지 여러 상품들이 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사들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거시적인 경제 상황도 같이 체크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결국 주기로는 통계적 지표, 절대적 예측 도구는 아니라고 지금 시장에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그 폭락장에서 대량 외도했다는 보도를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거예요. 네. 이 얘기도 잠깐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가족 관련 WLFI라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약간 그 DeFi 즉 디센트럴라이제이션 파이낸스라고 해서 파생 네. 또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폭락장에서 1,147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대량 매도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그러면 트럼프가 드디어 이제 비트코인을 신뢰하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지만 그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매도를 결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족 회사 사업체가 보유한 자산을 네. 바로 강제 청산을 피하기 위해서 급매한 부분입니다. 즉 여러 가지 강제 청산을 피하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디파이 즉 파생 상품에 이제 투자를 하고 레버리지를 하면 어느 기간까지 얼마 가격이 유지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조짐이 보이니까 다 잃기 전에 매도를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미스터 트럼프가 갖고 있는 결정 그런 거보다는 바로 시장의 전체 폭락과 그런 게 아니라 네. 대통령 본인의 직접 지시 매도가 아닌 가족 기업이 그 기업이 알아서 네. 청산 이전에 매도를 했다. 근데 그게 시장 전체의 폭락과 같이 타이밍이 맞물려서 네. 사람들이 트럼프가 드디어 비트코인을 버린 건가 이런 네.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저는 아니다. 아닙니다. 예. 네. 네. 어쨌거나 스스로 가상화폐 대통령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친가상화폐 정책을 펴왔고 그렇게 했는데 또 공약으로 또 비트코인 구축 그러니까 그 국가 비축 네네. 그거를 내걸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그 기조를 이어간 어떤 구체적인 어떤 액션 플랜 같은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물론 그런 얘기를 했었죠. 비트코인 국가 비축. 네. 그리고 공약을 내서서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대통령 선거 때 이런 얘기들이 있긴 했었는데 2026년 2월 구체적인 진척은 솔직히 없습니다. 점점 뭐 매입을 한다는 루머라든지 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는 그 루머는 있지만 공식적인 확인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중간 선거. 네. 네, 그래서 그 중간 선거 전에 추진할 가능성은 있지만 기존에 있던 재무부 반대 그리고 이것을 실행함으로써 달러가 풀리게 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거시적인 걱정이 있어서 약간 좀 스텝 바이 스텝 또는 시장 상황을 좀 약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중간 선거 이전에 공약으로 나오지 않을까 약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그게 또 시장의 어떤 움직임을 좀 가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청취자분들 잘 모르시지만 RWA가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네.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해서 실물 자산 토큰화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적용되게 되면 결국 결제단에서 쓰일 것은 네. 뭐 USDT가 됐든 아니면 비트코인이 됐든 어떠한 그 신뢰를 줄 수 있는 가상자산이 RWA를 매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든 비트코인이든. 네, 그렇죠. 네. 보이기 때문에 기간 채택이 아마 이런 부분들이 바로 얘기가 되면서 채택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투자하기 위한 국가적인 비축도 필요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요. 그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 블록체인 보안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한때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내려갔다가 잠잠해졌다가 다시 요즘 그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비트코인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도 몇몇 사이언티스트 또는 과학자들이 아니면 학자들이 양자 컴퓨터 나오면 거기에 대한 해시라든지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그것이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는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2026년 현재는 실용적인 단계나 아직까지 블록체인 메인넷이 양자 컴퓨터에 의해서 또는 해킹이 당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위협이 됐다는 것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는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이것에 대해서 주소를 재사용하거나 아니면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 메인넷의 구성원들이 네. 다 개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서 프로토콜을 또 바꿀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떠한 위험이 닥치기 전에
소위 말해서 대중의 지식에 의해서 네. 프로토콜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솔직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맨 처음에 2013년도에 블록체인을 처음으로 학회에 가서 튜토리얼 할 때 네. 보안 교수님이나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님이 이제 양자 컴퓨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그때쯤 그것을 해시를 깰 때쯤 저는 한국 하늘나라에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얘기를 농담삼아 했었는데 그 정도로 아하. 그 집단 지성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안 아시다시피 집단 지성이 결국 비트코인을 만들어냈고 네. 이런 것들이 다 보완이 되기 때문에 아직 걱정할 필요는 없으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응 시간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어느 네. 정도일까요? 대응 시간이? 네. 양자 컴퓨터의 발전 속도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비트코인에 있는 해시 또는 암호화, 머클트리가 같이 대응을 하게 된다면 글쎄요. 그게 깨지게 되는 거는 솔직히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기간을. 왜냐하면 그만큼 또 이 커뮤니티 또 그리고 이 비트코인 메인넷이라든지 다른 가상자산의 메인넷들이 또 발전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계속 한다는 업그레이드합니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제 에브리띵 랠리라는 말을 하면서 자산 시장이 다 같이 함께 움직였는데 최근에 이제 가상 자산만 좀 유독 약세를 보이고 있고 말씀하신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도 그렇고 금도 또 과거처럼 안전 자산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럽거든요. 맞습니다. 조심스럽고 가상 자산에 대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과거에는 초창기에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는 현물 자산과 따로 움직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금값이 오르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주식 시장이 좋으면 뭐 비트코인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도권에 들어온 현물 자산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관점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금 가격이 여러 가지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전 요즘 금값하고 네. 비트코인 가격하고 동기화되는 것을 약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동기화되고 있다고요? 예, 금값이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현물 자산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장기 보유와 변동성 관리 그리고 다각화 그러니까 꼭 비트코인만 다 사지 말고 네. 뭐 금이 됐던 아니면 주식이 됐던 네. 주로 그래서 포트폴리오상 투자하시는 투자가들은 비트코인 가상자산을 5에서 한 10% 정도 두시는 것이 여러 거시경제가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제는 네. 같이 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어려운 전망인데요. 다시 이제 이전 가격을 회복할 것이다. 넘어서서 더 갈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 네. 아직도 바닥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느 네,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세요? 교수님께서는요. 제가 한 2017년도인가 18년도에 그때도 하락장이 한 번 왔었는데 네. 그때 이제 다른 경제 TV에서 이제 방송을 했었을 때 저는 홀딩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가지고 그때 댓글에 막 홀딩을 왜 하냐 막 이랬는데 네. 그때 홀딩하신 분들은 전부 다 부자 됐겠죠.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하신 대로 폭락했습니다. 네. 폭락을 했는데 저는 앞으로 8만 불에서 15만 불 범위를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6만 얼마인데 네. 8만에서 12만 달러요? 15만 달러. 15만 달러? 네. 너무 레인지가 넓어서요. 근데 이제 6만 달러가 만약에 6만 달러 지금 하반기 때 6한 6천 그러니까 6만 달러가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네, 네. 그때는 기간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여러 가지 투자 기관들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뭐 15만 불은 어떻게 보면 좀 과대평가됐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네. 지금 솔직히 올라가는 추세들을 보면 과거에 있는 히스토리를 보시게 되면 15만 불 가까이 그래도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죠. 네. 근데 섣불리 판단하시지 네. 않고 거시 경제를 우선 중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건 전망이 현재 가격은 너무 이제 고가였을 때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가운데 지금 이제 빗썸에서 그 비트코인이 대량으로 잘못된 지급되는 사고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지고 있지 않은
흔히 말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돼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네, 이게 그렇습니다. 회수가 가능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한 99.7%가 회수됐다고 그렇죠. 이렇게 네. 돼 있죠. 그리고 일부가 현금화 이차돼서 회수는 어렵다 뭐 얘기를 하는데 회사 자산으로 지금 보상 중인데요. 네. 이런 사고는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 뭐 우리나라 5대 거래소가 다 중앙화된 거래소죠. 네. 거기에 대한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금융소비자가 비트코인을 만약에 맡기게 되면 그 비트코인 월렛이 블록체인 메인넷에서 따로 이렇게 월렛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전체 DB상에서 모은 다음에 그것을 금고처럼 한 월렛에다 몰아넣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맞지 않거나 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아니면 이제 소위 말하는 휴먼 에러, 네. 휴먼 에러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CEX 즉 중앙화된 거래소의 문제를 이번에 취약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앞으로 덱스라고 해서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또 개인화된 거래소들이 있습니다. 네. 그 전환 논의가 좀 아마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이제 빗썸에 대한 중징계는 물론 규제 강화에 대한 논의도 있고요. 빗썸 사태 때문일까요? 지금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이달 중에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그 안에 가상자산 거래소의 그 대주주 지분 제한하는 내용, 그다음에 또 은행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컨소시엄 구성 내용을 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만 얘기해 주신다면요. 예, 뭐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가 또 생겨서 빗썸 사태가 직접적인 촉매로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국회의원들 또는 다른 의원들이 거래소 대주주분 지분 제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거래소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래소가 주식이라든지 소유권이 어디에 편중돼 있다 보면 이러한 사태가 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서 네.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것이 또 과도 규제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 네.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있던 업비트라든지 빗썸이라는 회사들이 네. 이때까지 그 없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실제로 업비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거래량이 한 2, 3위 정도를 하거든요. 혼자 이제 큰 기업인데 이것을 이제 마치 한국증권거래소처럼 국가의 통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대주주 지분의 완화라든지 그리고 여러 기득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 기관들의 돈이 들어가게 된다면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금융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는 좀 좋을 수 있어도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적절하게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은행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발행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민주당에서는 그걸 좀 반대하는 쪽 아니었나요? 그렇죠. 네.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아시다시피 USDT라는 미국의 네. 스테이블 코인도 테더 민간 사예요. 기업에서 네. 한 거였고 뭐 다 민간입니다. 민간 영역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이것이 오용이나 제3의 돈이 나오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로 은행권에서 이것을 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네. 솔직히 현 정권이나 민주당에서는 좀 약간 반대를 했던 건 사실이죠. 네. 근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은행권에서 제1금융권에서 보안이라든지 금융소비자의 보호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네. 된다. 이런 생각으로 약간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약간.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발의를 앞두고 네. 이런 내용 또 방향성 어떻게 담겨야 된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금융의 혁신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요. 솔직한 얘기로는 이제 시장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가상자산은 전 세계에서 서로 살 수가 있고 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네. 외국 사람들이 저희 것을 사게 되는 건데 네, 네. 그렇게 되면 원화의 지위가 올라가게 되고 네. 예, 금융혁신의 차원에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법들이 투자를 위축시키거나 네. 아니면 거래를 위축시키는 쪽으로 가지 말고 네. 좀 거래소 지분 제한 같은 경우는 좀 완화시켜준 상태에서 네. 또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준 네. 그리고 투자자 보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될
RWA, STO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세제 혜택 또는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자금의 역외 유출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천한대학교 권혁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